전기차 시대가 되면 뭐 이게 기존의 자동차가 막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향후에는 자동차를 누가 뭐 이렇게 조금 더 잘 만드냐 그보다는 모빌리티의 1등 업체는 향후에 그리고 또 책에다가 그 자동차 산업, 미래 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2차 전지도 이 자동차 산업에서 파생이 되는 부분이고 네, 네. 또 뭐 자율주행이다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맞습니다. 또 끌고 가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네. 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년 후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또 어떤 그런 섹터, 기업들이 헤게모니를 가져갈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1, 2년, 2, 3년 후가 아니고 10년 네. 후를 말씀드리는 그쵸, 겁니다. 네. 그 저는 일단은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께서 작년에 하신 말씀을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2년 내에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 택시를 부르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부를 수 있고 자율주행차는 당신이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싼 값에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미국에는 이제 뭐 한 집안에 차가 3대, 4대 있는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차가 만약에 이제 3대가 있다. 아빠 차, 엄마 차, 뭐 아들 차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빠는 아침에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네. 나중에 끝나면 이제 퇴근할 때 타고 오고 엄마는 이제 뭐 이마트 갈 때 탔다가 동창회 갈 때 타고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 갈 때 아니면 또 뭐 데이트하러 갈 때 이렇게 타는데 네.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이 세대가 하던 일을 한 대가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사 출근하면 하자마자 그 차를 집으로 보내주고 네. 그럼 그 차를 타고 엄마가 동창회를 가서 그 차를 집으로 보내주면 아들이 그 차를 타고 데이트를 가서 그 차를 엄마한테 보내주면 엄마가 다시 그 차를 타고 집으로 와서 그 차를 아버지한테 보내주면 아버지가 퇴근을 하는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여러 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대가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한테 결국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를 타고 출근한 경우에는 이제 업무 시간에 주차장에 세워놓기 때문에 네. 주차장에서 요즘 차들 경우는 되게 이제 노는 시간이 한 90%는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운행을 많이 해도 네. 하루에 한 90% 정도 항상 주차장에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그걸 굳이 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차를 우버 같은 데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 차 빌려달라고 하는 이제 호출이 들어오면 그냥 빌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네. 이제 무인으로 가가지고 알아서 돈을 벌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론 머스크가 로봇택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지 않는 동안에 빈 차를 남한테 빌려줘서 돈을 번다. 사실 이게 이제 로봇택시의 개념인데 이런 로봇택시 개념이 앞으로는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판매 대수는 더 줄어들게 되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이제 안방에서 제가 있고 건너방에 뭐 손님을 돈을 받고 빌려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도 빌려주는데 뭐 자동차 안 빌려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에 등록된 차량의 수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자동차 협회에서는 공유 자동차로 활용되는 자동차 한 대는 개인 승용차를 4대에서 10대까지 대체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업체인 프로스트 앤 설리반은 자동차 공유에 이용되는 자동차 한 대로 15명의 승용차 소유가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한국교통연구원과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대가 8.3대에서 16.8대를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게 이제 자동차 회사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좀 더 예측을 해보면 제가 이제 서울 강남에 사는데 여기 이제 강남에서 뭐 부산 해운대까지 이제 2박 3일로 휴가를 간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버라든가 네이버에다가 이제 이걸 예약을 앞으로는 하거든요. 제가 이제 예약을 하면 네이버가 시간 맞춰서 집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보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그걸 타고 수서역으로 가서 SRT를 타는데 그것도 네이버가 다 예약을 해놓은 거고 SRT를 타고 이제 부산역에 가면 부산역에 또 자율주행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타고 다시 해운대 조선비치 호텔로 가서 2박 3일을 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전체 합쳐서 처음에 100만 원이 든다. 그럼 100만 원을 네이버에 결제하면 네이버가 알아서 나눠줍니다. 호텔에도 나눠주고 뭐 자율주행차 업체에도 나눠주고 SRT에도 나눠주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모빌리티 애스 어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 뇌피셜이 아니고 네.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 주도권을 누가 가질까요? 당연히 플랫폼 업체들이 기업들.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는 이렇게 예약할 때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우리 일행이 4명이니까 4인용 차를 보내달라. 뭐 아니면 짐이 많으니까 SUV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도요타 차를 보내달라, 현대차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는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원하는 차량을 마음대로 배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버가 도요타랑 만약에 계약을 해서 자동차 10만 대를 도요타에 사들였다. 그럼 이제 자기는 도요타 위주로 이제 그 고객들한테 차량을 배치하게 되고. 그렇겠죠. 네이버가 뭐 기아차하고 제휴를 해서 5만 대를 사들였다. 그러면 기아차 위주로 이제 배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향후에는 자동차를 누가 뭐 이렇게 조금 더 잘 만드냐 안 잘 만드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어떤 플랫폼 업체와 제휴를 하느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냥 길을 쓰고 지금 이 플랫폼 업체랑 이렇게 제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는 이제 동남아의 그랩, 동남아 1등 업체 거기랑 이제 제휴를 하고 있고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타하고 뭐 제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의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회사는 플랫폼 업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그래서 모빌리티의 1등 업체는 향후에 좀 먼 시간이 지나면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저는 이게 이제 탑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는 우버가 네. 탑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이버나 구글도 모빌리티의 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이제 소카가 이제 상장하고 막 하는데 네, 저는 소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회사의 대표가 어떻게 경영을 해나가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진짜 자동차 제조회사한테는 좋은 게 없네요. 사실 그렇게 왜냐면 아무리 플랫폼 업체랑 제휴를 한다 하더라도 네. 신차 판매 대수가 이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를 어느 정도 할 뿐이지 뭐 네. 이렇게 막 성장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 시대가 되면 뭐 이게 기존의 자동차에서 막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또 하나 이제 그 알아야 되는 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사람들은 신차를 팔아서 전부 이윤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신차로 인한 이윤은 40%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20 나머지는 할부 금융하고 그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그 망가졌을 때 카센터에서 파는 부품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판매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60%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기차가 되면 이제 그 엔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밀 부품이 안 들어가니까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고장 날 게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 그 카센터에서 일어나는 매출 자체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매출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전기차라고 하는 게 배터리니까 이 배터리가 이렇게 급속 충전을 많이 하게 되면 수명이 또 단축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네. 전기차의 수명은 배터리인데 이렇게 배터리의 수명이 또 급속하게 떨어지면 이게 중고차 거래가 잘 안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앞으로 공유 때문에 차량 대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되면 부품도 못 팔아먹고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도 죽고 사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약간 좀 시장이 자율주행 그런 쪽이잖아요. 네. 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승용차 한 대가 15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하드웨어 기술이 필수인데 네. 그래서 약간 뭐 테슬라라든지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풀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또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맞습니다. 괜찮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사실 OS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저는 그 애플이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들어서 시장을 석권했지 않습니까? 거의 그 비슷한 수준까지 자동차 산업의 돌풍을 일으킬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안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게 그 실제적으로 소비자한테 이 자동차는 굉장히 안전 이런 게 중요한데 이 직접 닿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본 경험으로 따지면 사실 애플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애플은 또 iOS라고는 압도적인 OS도 만들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은 OS가 굉장히 중요한데 OS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껍데기는 못 만들어도 사실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 애플카 만드는데 어차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기존의 그런 뭐 OEM, ODM 업체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고 자기는 이제 뭐 상표라든지 그다음에 OS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마치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앞으로는 지금 자체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앞으로는 그 OS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애플이 만들 수 있는 OS를 다른 데는 못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핸드폰의 iOS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동차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네. 그러한 약간 하드웨어적인 그런 역할을 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애플의 그 부사장이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그 자동차는 궁극의 전자기기라고 했던가요? 하여간 뭐 그런 말을 했죠. 그 전자기기의 완성판이다. 네네. 예.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10년 후 미래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그림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네. 이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당장 뭐 내일부터 내연기관 차들이 맞습니다.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예. 아니라 예.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또 잘 대응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잘 네. 살아남겠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주 투자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이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그 투자 성향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투자자 성향에 따라 5종류로 나눠지는데 제가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안정형하고 안정추구형은 이 주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인내를 못 합니다. 맞아요.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그 멘붕이 와가지고 멘탈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막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업에도 지장이 있고 그리고 또 아마 올해같이 하락장에서는 한 뭐 15%뭐 이렇게 떨어졌으면 아마 회사 일도 제대로 잘 못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그 정도 떨어지면 그냥 어차피 또 손절해버립니다. 더 이상 못 견디고. 그러면 이제 손절하는 순간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주식이 오를 가능성보다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손실이 나면 이 사람들은 멘붕이 와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주식이 그러면 안 떨어지느냐? 제가 보기엔 배당이 최소한 4%, 5% 이렇게 되는 주식들은 웬만해서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금방 회복이 되고 왜냐하면 4%, 5%씩 주는 배당을 주는 주식이 떨어지면 7%, 8%씩 배당을 주는 게 되면 갈 데 없는 자금들이 사실 다 들어와서 또 이렇게 그 주식을 바치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코로나19 때 주식이 2020년 3월에 급락을 했을 때도 배당을 많은 주식들은 또 금방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그 하방을 어느 정도 단단하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주식이란 게 올라가거든요. 또 어떤 것들은 그래서 한 10% 20% 올라가면 또 팔고 대신에 이제 또 한 5%씩 주는 주식을 또 배당 주는 걸 또 사고 사실 이렇게 하면 제 경험으로는 한 1년에 큰 욕심 안 부리면 15%뭐 이렇게는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배당 수익과 합산을 해서 그 예,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 네. 보면 이게 또 무슨 호재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느 네. 순간에. 네. 그럼 또 그게 한 두세 종목 갖고 있는데 하나가 올라가면 그건 또 팔고 또 한 5% 주는 거 사실 그런 걸 또 사고 이렇게 하면 한 15% 정도는 욕심만 크게 안 부리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증권사에서 맨날 얘기하는 뭐 은행주, 증권주 뭐 이런 배당주 말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 사실 네. 이제 좋은 배당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그 배당 성향하고 네. 금년에 예상 이익만 두 가지만 알면은 대강 배당금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자신이 이제 스스로 막 찾아보고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뭐 순이익이 올해 이익이 얼마 나올 것이다고 대강 예상도 되고 거기서 또 배당 많이 줄 것 같은 건 또 이런 주식은 배당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사실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배당주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금호학 우선주였는데 3월달에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9%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가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에 83,000원 정도 했습니다. 3월달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보니까 1050원을 배당해줘서 12%였고요. 네, 주가도 한 50% 올랐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네. 9% 배당을 주면 네. 웬만해서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더 떨어지면 10% 막 15%더 올라가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떨어져도 사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꼭 그냥 배당을 받으라는 건 아니고
배당이 그렇게 높으면 좀 사갖고 있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올해는 제가 관심을 갖는 한 두 종목 정도 있는데 네. 이게 보니까는 이게 그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한 두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못해도 올해 한 15% 정도 나오고요. 그렇게 높게 나와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한 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선주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갖고 알겠습니다. 그 SO일 우선주가 보니까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이 한 9%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SOE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중간 배당 공시를 했는데 네. 중간 배당인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 3.8%가 네, 맞습니다. 네. 와, 그럼 연간 배당, 기말 배당이 훨씬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예상하기로는 8,500원 예상을 하는데 3분기, 4분기에 따라서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최근에 약간 국제 유가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정유사들 정제 마진이 좀 좋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실적이 막 그렇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네요. 국제 유가가 빠진다고 해서 회사가 이렇게 마진이 나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제 마진은 또 견조하면 또 거기에서 네. 플러스 수익이 나니까. 그게 지금 제가 최근에는 막 팔로우를 안 했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팔로우를 했을 때는 그냥 특히 이 경유가 모자라가지고 이 경유가 모자라니까 막 경유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경유를 막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항공유가 또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항공유를 또 막 만들다 보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 또 로우 서퍼 퓨어 오일 LSF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선박 같은 데 들어가는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그 경유를 막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유가 모자라니까 경유에 막 생산하니까 항공유가 모자라고 또 항공유로 막 하니까 또 이게 로우 서퍼 퓨어 오일이 모자라고 막 이렇게 악순환이 됐었거든요. 이게 정제 마진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나빠지진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언제까지 참고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